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통일교가 건진법사를 통해 대통령 부부에게 줄을 대려고 했던 의혹과 관련한 단독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건진에게 건넨 정황을 취재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마침 김 여사가 6천만 원대 목걸이를 찾다가 논란이 되자 빌려서 찬 거라고 해명했던 2022년 첫 해외 순방 직후입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 그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되돌려준 김영기 특전사 대대장에 대한 저희 단독 취재부터 보도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JTBC가 김 대대장에게 직접 증언 경위를 물어볼 수 있었는데 그 대답 역시 짧지만 명쾌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게 군의 임무인데 그에 반하는 지시를 어떻게 따르냐는 겁니다. 조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전사 특전대대장 김형기 중령은 지난해 12월 3일 자정을 넘겨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소화기가 뿌려지던 대치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근데 처음 진입할 때부터 임무 종료하고 국회를 퇴출할 때까지 저희 부대원들에게 그 임무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지시를 거부한 이유를 말했습니다. 이등병부터 23년간 군 생활을 했다며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한 조직에 충성해왔다고 증언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윗선의 외압을 폭로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JTBC는 재판이 끝난 직후 김 중령에게 법정에서의 증언 경위를 물었습니다. 주저하던 김 중령은 2013년 윤 전 대통령의 국정감사 발언을 알고 있고 제 상황과 묘하게 맞아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상사에게 충성했다면 그 임무를 수행했어야 하지만 조직에서 부여받은 임무가 아니라 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을 지키라고 임무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걸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 통수권자에게 결례를 범하고 싶지 않았지만 변호인들이 본인들을 생각해 사건을 거꾸로 재해석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본인만 올바른 판단을 했다는 거냐, 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가능한 임무냐 등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현장 지휘관들을 추궁했습니다. 김중령은 차라리 나를 항명죄로 처벌하면 부하들은 내란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재판에서의 증언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나는 사실 죄인이라면서도 군인들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니니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김영기 대대장을 비롯한 현장 지휘관들은 계엄 당일 지시를 따르지 않으며 항명죄로 처벌받을 위험도 감수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현장의 군인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장관의 지시도 또 장성의 지시도 거부하며 상황이 나빠지는 걸 막아낸 데에는 육사 출신이 아닌 군인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어서 김혜리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8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군은 장관이 지휘한다며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김 전 장관 지시는 삼성 장군인 사령관들을 통해 현장에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장관의 지시도 장군의 지시도 현장 지휘관들에게 먹히지 않았습니다. 수방사 경비단장 조성현 대령과 특전사대대장 김영기 중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부하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부하들에게 어떤 군사적 행동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고 조 대령과 김 중령은 각각 ROTC와 간부사관으로 모두 비육사 출신입니다. 계엄군 헬기의 서울 진입을 지연시킨 김문상 전 수방사 작전처장도 비육사 출신입니다. 진급 등을 위해선 군 윗선을 장악한 육사 출신 장관과 사령관들의 지시를 따르는 게 유리했지만 부당한 지시였다고 판단한 겁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비상계엄이 해제된 공을 현장의 군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김 전 장관은 계엄의 실패 이후로 중과부적, 군의 숫자가 적었던 것을 꼽았지만 출세보다는 떳떳함을, 상사보다 부하들을 생각하는 군인들이 있다는 건 정작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육군 참모총장의 후임으로 또 육사 출신만 인사검증을 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이 시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전인데 누가 인사검증을 지시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육군참모총장 후보자로 강신철 현 연합사 부사령관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박안수 전 총장의 후임 자리입니다. 국정원은 또 대장 진급 후보자로 주성훈 육군 1군 단장과 김성민 육군 5군 단장의 인사검증을 위한 3평을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부 육사 출신입니다. 인사검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정원은 규정상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정원장에게 요청할 때만 고위 장성 신원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누가 인사검증을 요청했는지입니다. 검증 요청을 했냐는 JTBC 질의에 대통령실은 그런 일 없다고 했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총리실은 인사에 대해 일반적 절차 이상의 확인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대정부 질문 때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대행이 4, 5월 장성급 인사 가능성을 내비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4, 5월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것은 뭐야 총장들하고 관련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은밀히 진행된 육사 엘리트 출신 고위장성 인사검증 배경에 윤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을 기각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후속 육군 참모총장 인사검증을 국정원 보고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지시했을까요? 저는 윤석열의 뜻이 관철된 것이다. 인사검증은 본인의 동의하에 이뤄지는데 강 부사령관과 주 군단장은 입장을 묻는 JTBC 질의에 답하지 않았고, 김 군단장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인정하지 않은 각종 주장과 또 부정선거 음모론을 형사재판에서도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헌재에 나온 증인을 또 부르겠다고도 하고 있는데 결국 재판을 지연시키고 지지층을 선동하려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에서도 비상계엄은 정당했고 내란이 아니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재판에선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순서를 문제 삼으며 자신들이 신청하는 증인 먼저 진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모두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던 인물들로 비상계엄 선포는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미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야당의 이딴 탄핵이 행정, 사법 기능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거나 국가 비상사태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서 헌재와 판박이 증인을 또 신청한 겁니다.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도 헌재에 이어 형사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비상계엄의 또 다른 이유로 됐던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하기 위해서인데 이 역시 헌재에서 비상계엄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헌재에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주장들을 반복하면서 헌재에 나온 증인들을 다시 형사재판에 부르는 건 결국 재판을 지연시키고 각종 음모론을 부추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해 거센 비판을 받았던 인권위 김용원 위원이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책임자인 국장과 과장을 회의에도 못 들어오게 한 겁니다. 세계인권기구가 우리 인권위를 조사하고 있는 와중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김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사령관들의 방어권 보장안건 의결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인권 침해범의 인권을 보장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인권 침해범도 인권이 있습니다. 방어권 보장안건이 인권위에서 큰 논란이 되면서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을 다루는 침해 1소위원회는 어제 석 달 만에야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조사의 총 책임자인 국장과 과장이 회의 1시간 전 참석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 의원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건데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전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 카톡 검열이라며 긴급 구제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조사과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과에서는 이 사건은 인권위 조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걸 문제 삼아 다른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인권위 게시판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인권위원이라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것이냐, 직권남용으로 고발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세계 국가인권기구연합이 우리 인권위의 등급 심사를 진행 중이어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이 기관의 대표로 있는 위원장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아직까지 취하고 있지 않고 김 의원 측은 상정된 보고서에 결재자 국과장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민주당 경선이 이제 닷새 남았지만 유력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는 오늘 재판에 출석하느라 공식 선거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대신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후와 의료 등 정책 공약들을 쏟아냈습니다. 경선은 사실상 끝났다고 보고 본선을 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오늘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출석 관련 의견서 내셨던가요? 이 후보는 대신 페이스북을 통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40년까지 석탄 발전 폐쇄,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합리화 등 기후 환경, 의료 분야 공약입니다. 최근 이 후보는 이처럼 정책 발표에만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다른 경선 후보들이 지역 방문, 언론과의 인터뷰 등 여러 일정을 통해 민심과 접점을 넓혀 나가려는 것과 대비됩니다.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만큼 경선 과정 중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지 않고 정책 발표를 통해 중도층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지난주 출마 선언 후 첫 행보로 AI 반도체 기업을 찾고 어제 투자업계 임원들을 만나 코스피 지수 5천 시대를 공약한 것도 이런 행보의 일환입니다. 이 자본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자산 투자할 곳이 없어서 전부 주식 투자가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본시장이 정상화돼야 된다. 또 대선에서 큰 차이로 승리해야 향후 국정운영 동력이 생길 거란 판단도 깔렸습니다. 국민적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해나가려면 좀 압도적인 지지를 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게 필요하다. 이번 주말 호남 수도권 경선을 앞둔 이 후보는 모레 전북 김제와 광주광역시, 오는 25일엔 전남 나주를 찾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추대위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했던 이낙연 전 총리, 손학규 전 대표 등은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들은 애당초 참여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강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선 후보로 추대하겠다는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한 대행의 출마설이 거론된 뒤 구체적인 추대 움직임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그런데 전날 주최 측에서 참여할 거라 밝혔던 정치권 인사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 고건 전 총리, 손학규 전 대표 등 정치 원로들과 현역 의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상임고문은 JTBC에 참여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고 전 총리 측도 오래전에 정치를 떠난 이후로 어떤 활동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추대위 측은 한 대행이 등장하면 그때 입장을 밝히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성섭 국민추대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한대행도 기자회견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하라 말라 마찬가지로 그런 의사표시는 안 하십니다. 다음 달 3일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가 정해지면 4일에서 5일쯤 한대행의 출마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이 연일 한대행을 공격하자 엄호에 나섰습니다. 자격 없는 총리가 출마설에 연기를 피우며 관세 협상 전면에 나선다는 선을 넘는 딴지는 제발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 중임에도 당내에선 여전히 한대행의 출마를 독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역사적 책무에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저는 한덕수 총리께서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 경선 주자들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한 목소리로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개헌을 하지 않고는 안 될 일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김혜미 기자가 어디까지 사실인지 팩트체크 준비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완전 이전도 추진할 것입니다. 여의도 국회 부지는 국민께 온전히 돌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까지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완전히 옮기겠다는 약속은 양당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걸림돌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만들겠다던 계획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은 오랜 역사를 통해 확립된 관습헌법이라는 결정에 가로막혔습니다. 당시 헌재는 명문 규정엔 없지만 폐지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국회는 헌법 대신 관련법만 바꿔 국회 분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 등 반쪽짜리 이전을 추진해왔습니다. 대구에 둘 수도 있고 새로 만들면 부산에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청와대를 이전하고 그것은 수도 이전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건 위헌입니다. 약속처럼 완전히 옮기려면 반드시 헌법을 바꿔야 할까? 헌법학자들은 개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가 새로운 신행정수도 건설법을 마련해 다시 헌재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20년이나 지난 만큼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입니다.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도 JTBC와의 통화에서 관련 입법을 먼저 추진하고 헌재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다시 위헌 결정이 나오면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조금 전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1차 통과자 4명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그럼 후보 성명을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2차 경선에 진출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참여하셨던 모든 네, 국민의힘 취재하는 김필준 기자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게 4위 경쟁이 치열했는데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이게 순위가 발표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1차 경선에서 살아남은 후보는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입니다. 네. 보시는 대로 국민의힘 선관위는 순위는 밝히지 않고 가나다 순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이제 1차 경선은 3강 2중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나경원, 안철수 후보 중 누가 4번째 티켓을 차지할지 관심이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1차 컷오프를 통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4명의 후보 중에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가 2대2로 나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후보가 통과를 하고 탄핵에 반대했던 나경원 후보가 떨어지면서 후보들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놓고 이렇게 2대2로 나뉘게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 1차 경선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서 무당층과 당원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반반이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당 선관위는 무당층과 당원의 응답자 비율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 후보가 탄핵 반대 입장이자 원내대표까지 지낸 나경원 후보를 제치면서 당심이 이제 탄핵 반대 여론과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보수 진영 후보들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요즘 갇혔다.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일단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를 좀 보시면요. 처음으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가 50%를 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주목을 받는 수치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등 국민의힘 주요 후보 5명의 지지율을 다 합쳐도 35.9%입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경선이 시작되면 이재명 후보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했지만 14.3%포인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에 정권교체 여론이 올 들어 최고치인 59.9%라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출석한 1월 3주에 정권 연장이 정권 교체 여론을 역전하기도 했지만 다시 1월 초 수준으로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이런 박스권을 벗어나기 위해서 외연을 확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당 안에서도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당의 문을 다시 활짝 여겠다고 한 것이 그런 네. 취지로 풀이되는데 오늘 당 사무총장인 이양수 의원도 대사면령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한 표 한 표 모여야 되기 때문에 대사면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했던 분들 궁극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계속 더해 나가야 50%를 넘겠죠. 네, 하지만 이제 대표적인 탈당 보수 정치인이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JTBC에 계속 언급되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고 했고 한덕수 권한대행 추대 움직임은 오히려 당 경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김필중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도 건진법사 관련 JTBC의 단독 보도 전해드립니다. 건진법사가 지난 2022년 통일교 측이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건넨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건진법사는 현재 목걸이를 받은 건 맞지만 자신이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겐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이자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이었던 나토 정상회의.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에서 착용한 목걸이가 논란이 됐습니다. 반클리프 앤 아펠이라는 고가 브랜드로 6천만 원대 장신구인데 재산 신고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팔찌와 브로치 등 당시 순방에서 착용한 장신구만 가격이 1억 원이 넘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 해명했습니다. 과연 빌렸는지 또 빌렸다면 그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대가 관계는 없었는지 이해 충돌은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률위원회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오늘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논란 뒤 통일교 2인자로 통하던 당시 세계본부장 윤모 씨는 건진법사 전 씨에게 비슷한 가격대의 목걸이를 전달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검찰은 건진법사의 휴대전화 이른바 법사폰의 포렌식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이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목걸이를 건진법사에게 전달한 기록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선물할 테니 빌리지 마시라며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며 전 씨에게 목걸이를 건넨 사실을 인정했고 반면 건진법사는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받긴 했지만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인 활동이었고 통일교 돈이 나간 것인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윤 전 본부장은 2023년 5월쯤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취재진은 윤 전 본부장이 운영하는 법인 사무실을 찾았지만 별다른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본부장님, 김건희 여사한테 목걸이 전달하셨잖아요. 그 목걸이는 어떻게 전달하신 거예요? 검찰은 해당 목걸이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검찰은 통일교 실세 인사가 6천만 원이 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려 한 건지도 수사 중입니다. 이 인사는 2022년 윤 전 대통령과 1시간에 걸쳐서 독대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2027년까지 해결해야 할 통일교의 현안 사업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김영민 기자입니다. 2022년 5월 30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통일교 공식 행사입니다. 통일교 2인자인 윤 전 세계본부장이 취임 전 윤석열 당선인과 독대한 사실을 밝힙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독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이날 당선인과의 독대 사실을 밝히며 신통일 한국을 완전히 안착시키는 승리를 2027년까지 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2027년은 당시로 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상적인 임기 5년이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독대 사실을 밝히며 대통령 임기 안에 성사시켜야 할 통일교의 당면 현안을 함께 언급한 겁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도 거론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대통령 집무실이 이곳 용산으로 왔다며 통일교 총재가 용산에 있는 통일교 교회가 신통일 한국의 전진기지가 돼야 한다며 이름을 새롭게 지어졌다고 말한 겁니다. 통일교 주요 교회가 있는 용산에 대통령실이 온 게 기회라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본부장은 또 당시 윤 당선인과 독대 자리에서 통일교 현안 해결에 대한 암묵적 동의가 서로에게 있었고 정부 관계자들과도 약속이 잡혀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동의한 내용도 있고요. 동의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금주에 만납니다. 정부 쪽 관계자를.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죠. 검찰은 통일교 측이 이 같은 현안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를 통해 당시 대통령 부부와 만나려 시도했고 김 여사에게도 선물을 주려 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네, 통일교 측이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건넨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 의혹의 핵심은 이 건진 법사가 이걸 받은 뒤에 이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문제 집중 취재 중인 정혜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건진 법사가 그제 검찰 조사를 받았잖아요.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검찰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목걸이 선물이 맞다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와 그 배우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는 법입니다. 검찰은 건진 법사가 공직자, 즉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게 부정 청탁을 하고 금품 등을 건넨 인물로 보고 수사 중인 겁니다. 검찰은 22년 대선 직후 통일교 2인자인 윤 전 본부장에게 돈을 받고 윤석열 당선인 만남을 주선한 것 아닌지 따져 물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선 건진 법사가 6천만 원대 목걸이를 공직자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거로 의심하고 집중 추궁했습니다. 네. 앞서서 이 건진 법사의 주장을 들어봤지만 건진 법사는 일단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과연 그런 건지 이게 실제 이 김 여사에게 전달된 건 아닌지 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필요가 있겠네요. 네, 실제 전달이 됐는지가 수사 핵심입니다. 네. 영상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난 22년 6월 윤 전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반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이 목걸이가 논란이 됐습니다. 브랜드 반 클리프 앤 아펠이 판매하는 6천만 원대 목걸이입니다. 재산 신고에 들어있지 않았고 당시 대통령실이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 해명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통일교 2인자인 윤 전 본부장이 선물할 테니 빌리지 마시라며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거로 의심한 겁니다. 네. 이제 양측 진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표로 보시면요. 먼저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건진 법사에게 목걸이를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하지만 건진 법사는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실제 전달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김건희 여사 조사도 필요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 통일교 측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네, 통일교 핵심 관계자는 저희 JTBC에 윤 전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한 일인 것 같은데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6천만 원대 목걸이는 금시초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다. 네, 그렇습니다.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윤석열 당선인 부부를 만나려고 건진 법사에 돈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건진법사에 간 돈은 통일교 자금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사자, 당시의 통일교 2인자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취재진은 한 달 전부터 윤 전 본부장의 입장을 묻고 있지만 답은 아직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통일교 내부에서 돈 문자 메시지를 저희 취재진이 확인을 했습니다. 네. 윤 전 본부장 입장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인데 주목할 건 총대를 메고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윤 전 본부장을 정치 실무의 중심으로 이동해 대선에 대한 실질적 대응 전략을 짜는 중심 참모였다고 썼습니다. 네. 언론 보도, 법적 위기 속에서 모른다, 회피의 말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총대를 메고 자리를 지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를 위해 일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검찰은 통일교 차원에서 어떤 일을 청탁하기 위해 건진법사를 통해 윤석열 당시 당선인 부부에게 접근했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혜성 기자였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이 홍 후보의 양아들로 불리는 최모 씨입니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인물인데 최근 해외로 출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문제는 수사 중인 경찰이 출국 여부도 몰랐다는 겁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측근인 최모 씨가 해외로 출국한 건 지난 14일입니다. 최 씨는 항공편을 통해 싱가포르로 이동한 뒤 말레이시아로 건너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0월까지 대구시청에서 근무한 최 씨는 홍 후보 최측근 인사로 꼽힙니다. 지난 20대 대선 경선과 대구시장 선거 당시 명태균 씨에게 홍 후보 여론조사 의뢰하고 비용 4,600여만 원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650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좌번호랑 뭐 이름 알려주시면 입금해드리고. 검찰이 확보한 강혜경 씨 PC에선 최 씨와 명 씨가 홍 후보 여론조사에 대해 논의하는 카카오톡 대화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출국 이후 측근들에게 국민의힘 경선 이후에 들어갈 것이라며 늦어지면 대선 이후에 갈 수도 있다고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핵심 인물인 최 씨가 대선을 앞두고 해외로 떠났지만 경찰은 출국 여부도 몰랐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홍 후보 관련 의혹은 여러 번 기관 간 이첩이 반복되면서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사건을 맡게 된 대구경찰청은 검찰로부터 홍 후보 관련 자료를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아 최 씨에 관해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석 후 첫 재판에 나온 명태균 씨는 홍 후보에게 직접 돈 받은 건 없다고 했습니다. 홍준표에서 현금 받은 게 없습니다. 김태열 씨가. 수표 2장입니다. 그 수표 2장이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다만 홍 후보가 나를 9번 고소했다며 두둔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명태균 씨를 통해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여사 역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최근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법률 대응에 나선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 측과 언제 어떻게 조사를 진행할지 조율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지난 2월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김 여사 측과 2차례 통화하며 지난달 중순 전까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김 여사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날짜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검찰이 오늘 김 여사 측과 다시 일정 조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 측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자 조사 날짜와 장소, 방식 등을 협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검찰은 김 여사 측에 6월 3일인 대선 전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서던 시기 명태균 씨로부터 대선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 보도 전에 미리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2021년 7월 내일 공표될 여론조사 자료라며 보안 유지해달라 부탁하자 김 여사가 넵 충성이라고 답한 대화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 부탁으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지원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지금 전화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아,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김 여사는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김 전 의원 지역구에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받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윤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늘 낮은 곳, 상처 입은 이들부터 찾았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에 전 세계가 애도하고 있습니다. 교황의 생전 뜻에 따라서 장례는 소박하게 치러질 걸로 보입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입니다. 애도의 종이 울려 퍼지며 깃발은 내려가고 교황의 작은 거처는 영영 봉인됐습니다. 더는 교황을 볼 수 없게 된 대성당. 그러나 신자들은 교황의 마지막을 기억하며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Credo che tutti abbiamo ancora nel cuore le parole che tante volte ci ha rivolto Papa Francesco, il suo invito: non dimenticatevi di pregare per me. 생전 교황의 이 말은 교황이 나고 자란 아르헨티나에도 수놓아졌습니다. Como que había que prestar atención y terminar y ser artífices de paz. El tema de los migrantes, el tema de los enfermos, el tema de los ancianos. 전 세계는 한 마음으로 애도했습니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은 교황이 살다 간 횟수만큼 88번 종을 쳤고 화려했던 에펠탑은 잠시 꺼졌습니다.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교황을 기리는 불을 밝혔습니다. 이날 많은 세계인들이 교황을 위해 묵념했습니다. 수년째 총성이 멈추지 않는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 역시 교황이 눈 감기 직전까지 당부한 평화를 되새겼습니다. هاي الكتاب واحد والصليب واحد والمسيح واحد ووفاته إن شاء الله يعني تتحقق أمنيته إنه تنتهي الحرب ويضل السلام موجود في الشرق الأوسط. 각국 정상들이 추모를 이어간 가운데 이민자 추방 문제로 교황과 부딪힌 트럼프도 He was a good man, worked hard. He loved the world.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부터 비판받은 푸틴도 그에 동참했습니다. 입관한 교황 시신은 현지 시간 23일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옮겨진 뒤 일반인들의 조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현지 시간 26일 장례식도 치르게 됩니다. 소박했던 교황은 작은 장례를 원했습니다. 자신을 로마 시내의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 지하에 별 장식 없이 묻어달라는 유언도 남겼습니다. 한편 교황의 직접적인 사인은 뇌졸중에 따른 신부전이라고 교황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선종했지만 생전했던 말들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걱정하며 마지막까지 검소한 모습을 보였고 웃는 것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며 늘 주변을 웃게 했습니다. 교황이 남긴 말들 강나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Una persona che ha voglia di fare il papa, non si voglia a se stesso, Dio non lo benedice. 애초에 자신은 교황이 될 생각이 없었다며 던진 한마디에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교황이 된 어른이 왜 멋진 차도 아파트도 없는 건지 궁금해하던 아이에게 건넨 말 속엔 부끄러움이 담겨 있습니다. I tempi ci parlano di tanta povertà nel mondo. Questo è uno scandalo. 세상의 가장 낮은 곳,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향했던 자신에게 위대하다는 칭송이 이어지자 그건 누구나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답합니다. Contaminata e malata. La tenerezza significa usare le mani e il cuore. 그 시작은 남의 말을 잘 듣는 일이라고 당부합니다. El mundo de hoy en su mayoría es un mundo sordo. Saber escucha. 우리 주위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챙겼습니다. 주변을 향해 그저 웃기만 해도 된다고, 결국 그게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De belleza que simple, cotidiano, que podamos tener para ayudar a los demás a que sean mejor, a que sean más felices, me vienen a la mente dos: la sonrisa y el sentido del humor.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가 끝나면 사람들을 웃기겠다 다짐하며 또 다른 기도를 올린다는 따스한 비밀도 슬쩍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una buena digestión, pero también algo para digerir. 2016년 80살이 되던 날 나이 드는 게 두려웠다 고백한 교황은 남은 생은 이렇게 살고 싶다 했습니다. Pregate perché la mia sia così, tranquilla, religiosa e feconda, e anche gioiosa. 소망을 이루고 돌아간 따뜻한 교황의 빈자리는 남은 이들이 마저 채워야 할 그리움이 됐습니다. 지상에서는 최고의 어른이시고 아마 모든 세계인들이 경청을 하고 잘 듣고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그분을 본받으려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마 닮은 분이 또 나타나실 거라고 생각해요. JTBC 강나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뒤를 이어 누가 새 교황이 될지도 관심입니다. 애도 기간이 끝나는 대로 선출 절차가 시작되는데 굴뚝의 연기 색깔로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콘클라베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9일간의 애도 기간이 지나면 교황청은 차기 교황 선출 절차에 들어갑니다. 만 80세 미만인 전 세계 추기경 130여 명이 모여 3분의 2 이상 득표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반복하는 콘클라베 형식으로 새 교황을 뽑습니다. 33번 투표했는데도 당선자가 나오지 않으면 마지막 투표에서 1, 2위를 한 후보를 두고 결선 투표를 치릅니다. 이 기간 동안 추기경들은 외부와 단절된 채 차기 교황을 고민해야 하고 결정이 늦어지면 빵과 물, 와인 외에는 식사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길게는 3년이 걸렸던 교황 선출 과정을 빠르게 하기 위해 1272년 정착된 원칙입니다. 지난 100년간 치러진 7번의 콘클라베 역시 모두 나흘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투표가 끝날 때마다 시비를 막기 위해 투표용지를 태우는데 이때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의 색깔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검은 연기는 재투표를 예고하고 흰 연기는 새 교황의 탄생을 알립니다. Annuncio vobis gaudium magnum, habemus papam. Fratelli e sorelle, buonasera. 새 교황의 성향은 길게는 수십 년간 가톨릭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진보적이고 개혁적이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뒤를 이어 첫 아시아인, 첫 아프리카인 교황의 선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유흥식 추기경도 후보군입니다. 최근 교세가 커지며 추기경 수가 늘어난 아시아 표심이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대로 이혼과 동성혼에 반대하는 유럽 출신의 보수파 교황이 탄생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오늘 많은 비가 내리면서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장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 6대가 벽 아래로 빠지고 주민들이 대피했는데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김휘란 기자, 현재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긴급 복구 작업을 하던 공사업체는 조금 전 철수했습니다. 이쪽 출입 통제선 뒤쪽으로 주차장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난간이 완전히 끊어졌고 그 아래로 콘크리트가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오늘 낮 1시 10분쯤 남양주 화도 아파트 주차장 옹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시 사진들 함께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들이 일제히 앞으로 쏠려서 뒤엉킨 모습도 보이고요. 트렁크가 열린 채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차량도 보입니다. 총 6대가 파손됐고요. 소방등은 3시간여 만에 빠져있던 차량들을 모두 인양했습니다. 네,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까? 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계속해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량 피해를 입은 주민도 직접 만나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거꾸러져 있었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근데 이렇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 주민들 다 어떻게 다 어디 가서 살아. 네, 또 추가 붕괴 우려로 일부 주민들에 대해선 대피가 이루어졌습니다. 붕괴가 일어난 곳 바로 앞동 약 40가구에 대해서 대피 안내가 이루어졌는데요. 이곳에서 차로 6분 정도 거리에 있는 화도 주민체육센터에 임시 대피 시설을 만들어둔 상태입니다. 네, 일단 오늘 많은 비가 내린 게 사고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죠?
네, 현재로선 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현장 복구 작업을 진행하던 공사업체는 이곳 주차장 지면이 기울어져 있고 또 노후화된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비가 강하게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졌고 토사가 빗물이 흐르는 관로를 따라 유출되면서 옹벽이 무너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남양주에서 JTBC 김희란입니다. 네, 비 소식에 마음을 졸이는 곳이 또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 덮쳤던 영남 지역입니다. 산불 피해로 곳곳이 벌거숭이가 된 탓에 산사태 위험이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입니다. 윤두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봄이 왔지만 산은 여전히 흑백입니다. 그 아래로 들어선 마을 곳곳도 검게 타버렸습니다. 마을 뒷산이 다 탄 경남 산청 외곡리 마을 주민들은 이제 여름이 오는 게 두렵습니다. 잔불이 남아있었을 때는 제발 비 좀 와라 이랬는데 집안이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호우특보가 내려지면 주민들이 다 대피해야 하는 경북 안동의 산사태 위험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늘 물조심만 하던 이 마을에도 한 달 전 불이 덮쳤습니다. 43집 중 34집이 다 탔습니다. 겨우 집을 건진 주민은 이제부터 더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풀이 하나도 없으니까 비 오면은 그대로 흙이 내려면 이런 집 바로 밀어보죠. 불이 난 산이 산사태 얼마나 더 위험한지 조사단과 함께 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흙을 만져보니 푸석푸석합니다. 수분이 지금 증발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술술 내려오잖아요. 타고 남은 재들은 땅 위에서 발수작용을 해 흙이 비를 머금지 못하게 막습니다. 땅속 깊은 곳까지 불이 났던 흔적도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땅 아래에 있는 미생물들이 다 타면서 산 곳곳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큰 산불이 났을 경우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 구멍 안으로 빗물이 더 쉽게 들어가고 땅 안에서 물을 잡아주지 못해 산사태 위험이 더 커지는 겁니다. 토양 고정 능력이 지금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좀 있습니다. 사방 시설물 같은 것들이 좀 긴급하게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오기 전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이렇게 키오스크 가게가 훌쩍 늘었지만 고령자나 장애인은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죠. 그래서 정부가 올해부터 큰 글씨에 음성 안내 기능까지 갖춘 장벽 없는 키오스크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최대 3천만 원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현장 곳곳에선 졸속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는데 박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르고 결제까지 직접 하는 무인정보 단말기 키오스크입니다. 서울 음식점 10곳 가운데 3곳에선 이미 도입했을 만큼 빠른 속도로 우리 일상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달갑지 않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더 떨리는 거예요.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주 몸에 닿지를 않더라고. 정부는 올해부터 큰 글씨의 점자, 음성 안내 기능을 갖춘 장벽 없는 키오스크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런 기능이 없는 키오스크가 설치된 가게는 내년 1월 말 안에 교체하도록 했는데 어길 경우 과태료를 최대 3천만 원 매기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부담을 호소합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중복으로 지원이 안 된다 해서 제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부담 500을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비용도 문제지만 인증받은 국내 생산업체는 3곳뿐입니다. 이들 업체가 최대로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3,000대 수준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의무 사업장 3만 8천 곳과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규제를 유예해달라는 요구는 쏟아지고 있지만 통일된 채널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정책을 주도하는 건 복지부, 기술 검증은 과기부, 보급률을 늘리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중기부 소관입니다. 공급 업체들 사이에선 시행과 유예를 반복하다 결국 흐지부지된 일회용 컵 보증급 정책처럼 되진 않을지 혼란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뒤늦게 국무조정실이 조정에 나섰지만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행정이란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당초 정부가 지역의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 인재 전형 학생을 많이 뽑겠다고 했었는데 의대 증원을 영명으로 되돌리며 이 인원도 확 줄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른바 지방 유학을 가려던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그 계획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하는데 박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의대 모집 인원을 대폭 늘리면서 지역 인재 전형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비수도권 의대가 1년 전에 2배 가까운 1,900여 명을 지역 전형으로 뽑기로 한 겁니다. 지역 인재 선발을 높일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해서 뽑은 학생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고 또 지역 필수 의료 체계 완결성 있는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내년도 정원을 원점으로 돌린 탓에 지역 전형 규모도 크게 줄게 됐습니다. 특히 7개 의대가 있는 충청권의 경우 올해 810명에서 내년 421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드는데 이 중 법정 기준인 40% 정도를 뽑는 지역 전형 인원도 덩달아 축소됩니다. 지방권 학생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떤 큰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충청권 의대 관계자는 지역 인재 전형 비율 감소는 불가피하다며 다른 지방 의대도 사정은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수험생뿐 아니라 지역 전형을 염두한 수험생과 학부모도 혼란스럽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으로 의대를 가려면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반드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른바 조기 지방 유학을 계획했던 겁니다. 수도권에 살고 있으면서 청주로 이주하려고 했던 또는 이주했던 그런 학부모님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다시 수도권으로 전학을 가야 되나 또는 이사를 가야 되나 요즘은 또 그런 문의가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증원 동결로 입시 혼란과 지역 의료 격차를 좁히지 못할 수 있다는 논란에 교육부는 지역 전형 비율을 60%에 맞춘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1시간여 만에 배당이 바뀌며 여러 추측이 나왔지만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아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했습니다. 사도심 재판도 배당됐는데 어떻게 진행될 거라 보시나요? 그런데 1시간여 만에 다시 이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소부에서 대법관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일 경우 전원 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경을 놓고 여러 추측이 쏟아졌지만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중요 사건이란 점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씨와 백현동 부지용도 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심은 오늘 6월 3일 대선 전에 대법원의 결론이 날 수 있을지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중지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원협의체 회부와 함께 노태학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노 대법관이 유력 대선 주자의 재판을 담당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이 전 대표의 사건에 대한 기일을 열고 첫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자, 신발은 죄가 없다. 자, 국민의힘 4강 후보 잠시 전에 결정이 됐었죠. 네. 이보다 앞서서 김문수 캠프 측에서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여러 인사들을 영입했습니다. 이 중에 눈에 띄는 인물이 정창욱 씨인데 5년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회에 방문했을 때 신발을 던졌던 인물입니다. 그 주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5년 전인 2020년에 대통령 문재인에게 구두를 던져 약 9개월 동안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반국가 세력 척결의 최적임자로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네, 기억이 납니다. 당시 보수 진영에서 신발 열쇠라고 하면서 치켜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김문수 캠프 측에서도 정 씨가 억울한 측면이 있고 또 그래서 영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자, 박수영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은 신발만 던진 게 아니라 좋은 일도 많이 하셨던 분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실 잘못한 거 많지 않느냐.
국민적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건데 9개월이라는 큰 처벌을 받았다라고 두둔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신발을 던졌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가요? 오히려 그 사실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고요. 네. 그 뒤에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구속이 됐고요. 경찰 폭행으로요? 그렇습니다. 그 뒤에 또 세월호 유족을 모욕한 혐의 등으로 구속이 연장됐다가 보석 신청을 받고 풀려났기 때문에 신발 투척과는 무관한 다른 혐의로 구속이 된 셈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당시에 정 씨는 왜 신발을 던졌던 겁니까? 일단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탈북 동포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 그 장면 다시 보겠습니다. 빨갱이 문재인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자유 대한민국을 당장 뜯으라. 조선자 문재인은 자유 대한민국을 당장 뜯으라. 자, 보신 것처럼 이른바 입틀막 같은 강제력으로 뭔가 위협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기 주장을 충분히 하고 있는 모습으로 네.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게다가 무엇보다도 정 씨는 그 당시 신발 투척으로 했던 그 이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다가 저항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다음 이슈도 바로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대선 맛집. 자, 민주당이 지금 이번 주말 호남 경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호남에 집중하고 네. 있습니다. 자, 김경수 후보가 3명 중에 가장 먼저 광주를 방문했는데 자,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찾았던 국밥집에 가서 저렇게 자리에 앉아보고 기념 팻말을 쓸어보는 장면이 있었고요. 상인들을 만나서도 화이팅을 외쳤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정권 한번 교체할까요? 자, 정권 한번 교체입니다. 자, 정권 교체! 아무래도 내가 노무현, 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의 적자다 이런 걸 부각하려는 행보일까요? 그런 측면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 국밥집은 민주당 정치인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꼭 광주에 갔을 경우에 들려야 되는 필수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네. 특히 선거를 앞둔 주자들은 앞다퉈 가서 뭔가 이른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길을 받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김경수 후보나 김동연 후보도 과거에 이미 한 차례 이상 방문한 적이 있었고요. 저 팻말 보이시죠? 네. 이재명 대표도 대표가 된 이후에 2차례 이상 방문을 했었는데 가장 최근은 지난해 총선 직전 그 피습 이후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미국 증시가 또 급락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파월 의장을 사퇴까지 거론하면서 공격하고 있는데 이게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고 주장합니다. The economy is very good. We don't have inflation. Energy is down at the lowest it's been in years. 그러나 미국 국민의 과반은 트럼프의 경제 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이 여러 번 번복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는 불안해진 경제 심리의 화살을 파월 연준 의장 쪽으로 돌렸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파월은 중대한 실패자라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경기가 둔화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공개 경고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I'm not happy with him. I let him know it, and if I want him out, he'll be out of there real fast. Believe me. 하지만 미국 월가에선 연준 의장 해임을 시도할 경우 투자 심리가 위축돼 경기 침체를 앞당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Policy uncertainty now is well above where it was even during COVID, and with the potential for Jay Powell being fired, which would be unprecedented. That's really causing investors to really worry today. 실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향해 금리 인하를 거듭 압박한 직후 미국 뉴욕 주요 증시는 각각 2%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월마트와 타깃 등 대형마트 최고 경영자들과 긴급 면담을 했습니다. 경제에 문제가 없다는 자신의 주장과 달리 소비가 위축되는 징후가 감지되자 시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트럼프가 시작한 관세 전쟁은 거꾸로 미국 물가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상인들 부담도 커졌는데 가격을 올리자니 손님이 끊어질 것 같고 관세 부담을 떠안자니 남는 게 없다고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가게마다 형형색색 풍선들이 매달려 있고 인형들이 쌓여 있습니다.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토이 디스트릭트 장난감 거리입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장난감의 80%는 중국산인데 이미 가격이 30% 오른 것도 있습니다. It used to cost $6, now it costs $8. So $2 increase is big. 물가 상승에 관세 여파까지 덮치면서 거래처였던 소매점들도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미국판 다이소로 불리는 생활용품 매장도 관세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주 도매업체로부터 30% 가격 인상 통보를 받은 겁니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업주들의 고민이 큽니다. 코로나19 때부터 물가가 많이 오른 터라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넘기긴 어렵다는 겁니다. 일단 울며 겨자 먹기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So that means I have to increase my prices for 30%, and I can't. It's going to drive people crazy. I'm going to only maybe raise about 10%. 한인 식당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비싸진 음식값에 손님이 줄었는데 식자재 유통업체들은 가격 인상을 예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건비도 높고 거기에 이제 재료비까지 높아지면 사실상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먹지 않는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하겠죠. 실제로 미국 중소기업 대부분이 관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는 상품을 수입하는 업체가 내야 하는 세금으로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시간으로 모레밤 9시에 상호 관세 문제를 놓고 한미 통상협의가 진행됩니다. 협상에 나설 정부 관계자들이 잇따라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을지 공다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오늘 아침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곧 뒤따를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함께 2+2 통상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미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의 물꼬를 두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두 사람은 이틀 뒤 미국 재무장관, 무역대표부 대표와 한 테이블에 앉아 상호관세 예외나 감면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번 협상 대표단엔 8개 부처 실무진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무역균형, 조선협력, 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미국의 관심 사항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관심사가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인 만큼 LNG, 항공기 등 미국산 제품을 수입해오는 게 우리로선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실제 지난주 미국과 협상을 진행한 일본은 미국산 쌀 수입을 검토 중입니다. 인도 역시 미국산 무기 등 수입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비관세 장벽을 빌미로 농산물 등 민감 품목 수입을 요구할 경우 협상은 속도를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갑자기 수입하지 않은 기업에 수입을 하라고 할 수도 없고요. 정부가 결국은 에너지와 무기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요. 수요가 대폭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대폭 들여와서 저장하는 것도 어렵고. 트럼프 대통령이 꾸준히 주장해온 방위비 분담금 확대도 쟁점입니다. 최 부총리는 앞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방위비 협상은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지난주 일본 사례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장관급 협의에 등판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김도영 선수가 전력 질주하는 이 3초 영상에 하루 만에 3만 8천 개 넘는 좋아요가 쌓였습니다. 복귀를 예고한 것뿐인데 팬들은 도영아, 천천히 빨리 와 라는 응원을 쏟아냈습니다. 홍지훈 기자입니다. 딱 한 달 전 김도영은 이 장면에서 멈춰섰습니다. 개막전 첫 안타를 치고 1루 베이스를 돌고서 왼쪽 허벅지를 어루만졌고 바로 교체됐습니다. 약한 햄스트링 부상이라며 복귀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 봤지만 회복은 생각보다 더뎠습니다. 김도영은 한 달이 흘러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냥 힘껏 달리는 게 전부인 3초짜리 영상. 구단에서 복귀를 예고하자마자 화답하듯 근황을 알린 겁니다.
팬들은 영상에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김도영은 내일 퓨처스리그에 나서고 이르면 25일 1군 무대 타석에 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팬들 못지않게 기아 팀 입장에서도 반갑기만 합니다. 3루 수비는 윤도영과 위즈덤을 거쳐 변우혁이 지켰지만 타선에서는 김도영의 공백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팀 타율은 9위까지 처졌습니다. 이딴 부상자가 생겨 혼돈의 4월을 보냈던 터라 이제야 완전한 팀을 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2연속 위닝 시리즈를 거두며 6위까지 올라선 상황에서 잘 치고 잘 뛰는 김도영의 복귀만으로도 상징성이 있습니다. 1번 타자로 내세울지 3번 타자로 배치할지 고민만으로도 타순의 다채로운 색깔이 입혀집니다. 올해의 김도영이 작년의 김도영을 뛰어넘겠다는 다짐이 실현될지 그라운드에는 설렘과 기대가 함께합니다. JTBC 홍지웅입니다. 햇살이 내리쬐며 초여름 같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전국에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서울은 늦은 오후부터 비가 잦아들었지만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5에서 10mm 정도 더 내리다가 오늘 밤 사이에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제자리를 찾았던 기온이 내일은 다시 오르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고요.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한낮에는 조금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옷을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밝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 창원 15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25도, 부산 19도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또 한 번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면서 이맘때 봄 날씨로 돌아오겠고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